네, 오늘은 서울의 봄과 신군부의 등장,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과 전두환 정부에 대하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에 맞서 싸웠던 이들은 독재자가 사라졌으니 이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유신 체제를 계승하여 군사 독재를 연장하려는 세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바로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었어요. 이들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군대 내 온건파를 장악하고 군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12.12 쿠데타라고 불러요.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 차츰 정부 안에서 요직을 차지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신군부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자 사회 한편에서는 군사 정권의 재등장을 우려하면서 조속한 민주화의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죠. 유신체제가 무너진 후 억눌렸던 민주화의 요구가 사회 곳곳에서 본물처럼 터져 나왔던 것이에요. 1980년 봄이 되면서 민주화의 열기는 더욱 거세지게 됩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은 유신헌법의 폐지, 전두환의 퇴진, 12.6 사태로 내려진 비상계엄의 철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민간 정부의 수립 등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게 돼요. 이른바 서울에 봄이 꽃피고 있었던 거죠. 1980년 5월 14일과 15일 전국 각지에서는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가두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서울에서는 수만 명의 학생들이 서울역과 시청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고요. 사회 저명인사 100여 명도 학생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 혼란을 빌미로 신군부가 정치 표면에 등장할 것을 우려하면서 자진 해산하였어요. 이러한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에 놀란 정당 등도 계엄령 해제 건의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나 정치권과 제야 민주화 운동 세력은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 관심을 집중하여 주도권 다툼을 벌이다 정작 신군부 세력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우려대로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은 사회 혼란을 막는다는 구실로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학생운동 지휘부와 김대중을 비롯한 주요 정치 인사들을 체포, 구속하게 됩니다. 서울의 봄은 순식간에 계엄군을 앞세운 신군부의 총칼 앞에 자치를 감추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광주에서는 비상계엄 확대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었어요. 계엄군이 시위를 무차별적으로 진압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부상을 당하였는데, 계엄군의 이러한 무자비한 진압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시위는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5월 21일 군인들이 운집한 시민들을 향해 집중 사격을 퍼부었고 수많은 시민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신군부의 폭력에 맞서기 위해 시민들은 경찰서와 예비군 무기고를 장악하여 시민군을 조직하였고요. 5월 21일 오후에는 시민군이 도청을 손에 넣었고 군대는 광주 외곽으로 물러나게 되었어요. 이튿날부터 시민들은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치안을 유지하면서 사태 수습을 위해 군 및 정부 관계자와 협상을 벌여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신군부는 타 지역 불순 인물 및 고정 간첩이 계획적으로 지역 감정을 자극하고 난동행위를 선동한 것이라며 사태를 왜곡하기에 급급하였고 병력을 증강시켜 광주 외곽을 완전히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새벽 4시 협상을 거부한 군대가 도청을 기습 공격하여 무력으로 시민군을 진압함으로써
5.18 민주화 운동은 처음 시위가 일어난 지 열흘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죠. 5.18 민주화 운동은 이전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면서도 시민이 하나가 되어 군부 독재에 저항하였다는 점에서 한층 높은 민중의식의 성장을 보여준 사건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이 운동이 1980년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토대로서 끊임없이 회자되면서 1987년 60만세 운동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필리핀이나 타이완 등의 아시아의 여러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죠. 한편으로는 민주화 세력에 의해서 반미운동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어요.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 세력들은 미국이 신군부에 압력을 넣어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6.25 전쟁 이후 한국군의 군사 작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군은 이미 계엄군의 광주 진압을 위한 병력 이동에 동의한 상태였고, 이에 계엄군이 화려한 휴가라고 하는 작전명에 따라 광주로 이동, 그리고 병력을 증강, 광주를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였다는 것이 당시의 판단이었어요. 따라서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미국의 대외적인 이미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 민주화 세력에겐 가식으로 느껴지는 사건이었던 거죠. 비상계엄령을 확대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는 이제 전두환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통치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정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의 활동을 막고 많은 공무원과 언론인들을 강제로 해직시켰죠. 언론사를 통폐합하여 TBC, 동아방송, 동양방송 등의 방송사도 없어졌어요. 또한 불황배를 순화시킨다는 구실로 수만 명의 시민들을 삼청 교육대로 끌고 가서 강제로 군대식 훈련과 노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전두환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였지만 이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대통령 자리까지 차지하였어요. 11.6 사태 이후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대행하던 최규하를 사임시키고 1980년 9월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하여 대통령에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죠. 그리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하여 요 아이를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이렇게 개편하여서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죄송해요.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7년에 단 한 번에, 그러니까 단임이라고 하는 건 단 한 번이란 뜻이거든요. 7년 단임에 대통령 간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하고요. 스스로 민주정의당을 창당하여 선거인단에 의해 제12대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5
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죠. 전두환 정부는 사회정의의 구현과 복지사회의 건설을 내세웠지만 권력을 동원한 강압적인 정치를 실시하였어요. 그래서 국가고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진 정치, 사회, 노동, 언론 관련 법들은 사회를 통제하는 유력한 도구들이었죠. 전두환 정부는 이 법들을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의 활동을 막는 한편 사회 민주화 운동과 1970년 중반부터 활발해진 노동운동을 탄압하게 됩니다.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고요. 또한 보도 지침 등을 통하여 혹은 땡전 뉴스라고도 하는데요. 9시 뉴스가 땡 울리면 전두환 대통령은 이라고 시작되는 뉴스 등은 당시 정부가 얼마나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보도 지침 등을 통해 기사 내용을 검열, 단속하는 등의 엄격한 언론 통제를 실시하기도 하였어요. 정권의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지자 전두환 정부는 1983년부터 유화 정책으로 이제 정책을 전환하여 재적 학생들을 복교시키고 민주화 인사들을 복권시켜주기도 합니다. 또한 대입 본고사 폐지와 과외 금지, 그리고 중고생의 두발과 교복 자율화, 야간 통행 금지, 해외여행 자율화, 그리고 프로 스포츠 육성 등을 통하여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통제받는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조금 더 벗어나고 또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죠. 그러나 임기 중에 이루어진 각종 권력형 부정과 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전두환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은 오히려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의 시기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네, 민주화 운동은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